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목민심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침서인데요.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고 심서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고 합니다.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아들은 가마 타고 아버지는 종종 걸음. 조선 중기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544년에 영의정에 올랐던 문신 홍원필은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하루는 홍원필의 회갑이 다가오자 자식들이 모여 의논을 한 끝에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얼마 뒤에 이 소식을 들은 홍원필은 자식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나는 지금 높은 벼슬에 올라있는 것도 매우 외람되게 생각하고 있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내 뜻을 알지 못하고 기생을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하려고 하다니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령에 자식들은 결국 회가변을 열지 못했다. 이처럼 홍원필은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기에 그의 아들이나 사위들은 감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홍원필의 아들 홍섬은 영의정을 3번씩이나 지낸 명재상이었다. 홍섬이 판소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홍섬의 어머니가 아들이 호사스러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그 사실을 홍원필에게 자랑했다. 우리가 그래도 자식은 의젓하게 키웠지요. 부인에게 내용을 전해들은 홍원필은 불같이 노하면서 곧바로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아직도 내 뜻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판서라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이거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것이 결국 내 인덕을 짓밟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이냐? 서리빨 같은 훈계를 마친 홍원필은 아들이 탔던 가마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여 아들을 가마에 오르게 했다. 그런 다음 가마를 마당에서 계속 돌게 하고는 자신은 그 뒤를 쫓아 종종 걸음으로 수없이 맴돌았다. 홍섬은 너무 무안하여 그 후로는 다시는 화려한 가마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망두석으로 잡은 범인. 여러 마을을 다니며 비단을 파는 장수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비단 장수는 산을 넘다가 고단에서 망두석이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비단짐을 풀어놓고 잠시 낮잠을 잤다. 그런데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 망두석 옆에 놓아두었던 비단짐이 보이지 않았다. 누가 훔쳐간 것이었다. 비단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장수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그는 잃어버린 짐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애쓰다가 고을의 사또를 찾았다. 사또는 사정을 다 들은 뒤 그에게 물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도 봤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사또가 자꾸 다그쳐 묻자 장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정말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망두석이 봤으면 모를까. 사또가 그의 말꼬리를 놓치지 않고 다시 캐물었다. 뭐라고? 지금 망두석이 봤다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여봐라, 그 망두석이 범인을 봤을 테니 속히 망두석을 잡아들여라. 사또가 명령을 내리자 포졸들은 망두석을 잡으러 우르르 몰려갔다. 하지만 망두석을 잡으러 가면서도 포졸들은 저마다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하, 망두석이 뭘 봤다고 저러시는지 나원 참. 사또가 잠시 실성을 하신 모양이야. 어찌되었든 명에 따라 포졸들은 망두석을 묶어다가 동원뜰에 엎어놓았다. 그러자 사또는 망두석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망두석은 듣거라. 비단 장수가 비단을 옆에 두고 자다가 비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범인을 보았을 테니 본대로 바로 고하거라. 하지만 망두석이 어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 말이 없자 사또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예? 볼기를 치라니요? 돌멩이에다 볼기를 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포졸들이 웃으면서 대꾸하자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호령했다. 볼기를 치라면 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은가? 어서 시행하라. 포졸들은 할 수 없이 곤장을 들어 망두석을 내리쳤다. 그러나 볼기를 칠수록 애꿎은 곤장만 부러질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포졸들과 아전들도 모두 웃음을 참으며 주책 없는 사또 꼴 좀 보라는 듯이 수근거렸다. 그러자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웃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사또가 정사를 다스리는데 무엄하게 조소하고 저리도 소란을 피우다니. 저들을 곤장으로 다스려야 하니 가두어 두어라. 이러한 명이 떨어지자 관청 안에서는 일대 법석이 났다. 허둥지둥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30여 명은 포졸들에게 허리춤을 잡혀 옥에 갇혔다. 그런 다음 사또는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너희들은 사또인 내가 법으로 죄를 다스리는데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웠으니 그 죄로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곤장을 치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그러자 옥에 갇힌 자들은 속히 나갈 욕심에 가족들을 시켜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게 했다. 가족들도 법을 따지기 전에 우선 사람부터 꺼내놓고 보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서둘러 비단 한 필씩을 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관청 안에는 비단이 쌓이게 되었다.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장수의 것이 여기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이것도 제 것이고 저것도 제 것입니다. 장수는 비단 여러 피를 들어 보이며 사또에게 연신머리를 꾸벅였다. 사또는 즉시 그 비단을 내놓은 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는가? 사또의 물음에 사람들은 산 곳과 판 사람에 대하여 고했다. 지금 포졸들과 함께 비단을 산 곳으로 가서 판 자를 잡아들여라. 그리하여 인근 마을로부터 비단을 훔쳐간 범인이 잡혀오게 됐다. 사또가 그 자를 엎어놓고 곤장을 몇 대 치자 이내 범행 사실을 술술 털어놓았다. 제가 망두성 옆을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가져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범인은 순순히 자백을 했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점이 참작되어 곤장 10대를 더 맞은 뒤 비단판 돈을 실제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고 풀려났다. 물론 훔쳤던 비단도 돌려주었다. 애꿎은 망두석의 볼기에 곤장을 칠 때 웃던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에 감복하여 너나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금덩이를 돌려준 선비. 학식이 높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선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장으로 오가는 시간이 적잖이 걸렸고 당나귀 한 마리를 사 시간을 줄여 공부에 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비의 제자들도 스승이 당나귀를 샀으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 기뻐했다. 스승님, 이제부터 당나귀의 몸을 씻기는 일은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그러고는 물가로 당나귀를 끌고 가 몸을 씻겼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가 재채기를 하더니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내뱉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재빨리 그 금덩이를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당나귀를 씻기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께서는 나무 파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지만 스승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선비는 금덩이를 들고 곧장 장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금덩이를 장에 내다 파셨나요? 아니다. 그 금덩이는 본래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에게 돌려주고 오는 길이다. 스승님께서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당나귀를 사셨고 그 당나귀 입에서 금덩이가 나왔으니 당연히 금덩이도 스승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이 있어도 금덩이를 산 일은 없구나. 생선 한 마리도 뇌물.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자아는 청렴하기로 소문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안에게 찾아왔다. 지난번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보답으로 제가 평소에 아주 보물로서 귀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는 보석 하나를 내보이며 진지하고도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아는 그의 진지함이 무색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재차 보석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음에도 자아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결국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 보석을 받을 수 없소. 나는 청렴한 마음을 보물로 여기요. 그대가 말하기를 그 보석은 그대 스스로가 보물이라고 여겨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 둘 다 보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소? 자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전국시대 때 자산이라는 사람도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대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에게 찾아와 벼슬 자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들을 따끔히 혼을 내거나 타일러 돌려보냈다. 하루는 자신의 집으로 점잖은 사내 아내가 찾아왔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자사는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며칠 전에 제가 생선 한 마리를 댁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은 그때 일에 대한 대부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때 기억이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자사는 대답했다. 그 생선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돌려보냈소. 대부께서는 생선 요리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다니요. 제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 요리라오.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되돌려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군요. 사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자산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생선을 받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돌려보낸 것이었소. 더욱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만약 그때 생선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도 양심에 걸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아니, 그깟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다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더구나 그 생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제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소. 하지만 그때 그 생선을 받지 않았기에 지금도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직 벼슬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내는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뭔가 알겠다는 듯이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대부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생선 한 마리를 뇌물로 여기셨군요. 자사는 그의 질문에 설명을 덧붙였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소. 남의 오이밭에 들어갈 때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남의 자두밭에 들어갈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래서 보내주신 생선이 먹음직스럽게는 생겼지만 그 같은 오해를 받을까봐 돌려보낸 것이요. 사내는 그제야 의문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생선빈을 한 개라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소. 사내는 자산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밖으로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이 나라의 관리들이 모두 자산과 같이 청렴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천하통일은 바로 눈앞에 이를 텐데. 빗물이 새는 초가에 살았던 정승. 고려 말을 거쳐 조선 초기 세종 때 관직을 지낸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관직은 정승이었지만 그는 신분과 달리 매우 검소했다. 평생을 학문에만 정진하여 경사에 밝고 시문에 능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울타리도 없는 오두막에 살았다. 이처럼 청렴한 생활상은 임금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 유정승 집에 울타리라도 쳐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임금의 말을 받드는 말을 한 차례씩 올렸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유관의 성품으로 보아 집에 울타리를 치는 일도 마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밤에 몰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좌우간 무슨 방법을 쓰든지 유정승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을 행하시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은 유관의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울타리를 쳐주었다. 이튿날 유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임금의 명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차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울타리를 걷어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여름이 되어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되자 연일 장대비가 퍼부었다. 그러다 보니 허술한 유관의 초가집 지붕에 이상이 생겼던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일주일 이상 폭우가 쏟아지자 낡고 오래된 유관의 집 천장이 이를 감당해낼 리가 없었다. 마침내 천장에 고인 물이 방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줄줄 빗물이 새어 방을 흥건하게 적셔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유관은 궁여지책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 벽에 걸려있던 삿갓을 머리에 썼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의 머리에도 삿갓 하나를 얹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요. 삿갓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 장마철을 어떻게 지내겠소? 내가 알고 내가 아는 일. 후한시대 때 양진이라는 사람은 학문이 깊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산동성의 태수로 있을 때 행차를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 창읍이라는 고장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창읍의 현령으로 있는 왕밀이 몰래 양진을 찾아왔다. 왕밀은 예전에 양진의 추천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었다. 태수님,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태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도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러면서 왕밀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양진에게 슬며시 내밀었다. 이게 뭔가? 양진은 점잖게 왕밀에게 물었다.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제가 준비한 황금 10냥입니다. 그러자 양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자네를 추천한 줄 아는가? 태수님의 성격이 강직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제 마음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왕밀은 사정하다시피 머리를 조아리며 양진에게 황금을 건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양진은 더욱 완고히 했다. 내 성격을 잘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태수님,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단 둘밖에 없으니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양진은 왕밀을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참 딱한 사람이로구먼. 어찌 그리 생각이 좁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일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자네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 내가 누우면 999칸짜리 집. 조선시대 연산군 때 한간에 별스런 소문 하나가 나돌았다. 한양의 남산에 999칸짜리 거대한 기와집이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이 해괴한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보기 위해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남산으로 몰려들었다. 평생 그런 집 한번 구경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상경한 사람들은 남산을 이 잡듯이 뒤져도 그런 기와집을 좀채 발견할 수 없었다. 남산이 제 아무리 넓다 해도 한나절만 돌아보면 손바닥처럼 훤히 볼 수 있고 더구나 그처럼 거대한 집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999칸은커녕 100칸짜리 집터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허탕을 친 구경꾼들은 씁쓸한 심정을 곱씹으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선비가 한나절 내내 남산을 돌아본 뒤 역시 허탕을 친 줄 알고 어느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인근에 주막도 없고 해서 물 한 모금 청해 마실 심산이었다. 그 집은 사람 두셋이 누우면 족할 만치 비좁을 뿐만 아니라 외양도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기척을 하자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살긴 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선비는 슬며시 방문을 열어보았다. 조심스럽게 방 안의 동정을 살피던 그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기는 하나 그 기품이 당대의 재상에 못지않은 양반 하나가 좌정을 한 채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육판서를 두루 지낸 명재상 홍귀달이었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먼 경상도 땅에서 이곳 남산까지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홍귀달은 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잘못 전해진 모양이구나.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지만 내가 이 방에 누우면 999칸의 사색을 하고도 여분이 남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말이 와존된 것 같구나. 허허허. 한나라의 재산까지 지낸 사람이 이토록 청빈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한 선비는 홍귀달에게 큰 절로 경의를 표했다. 새냥 주고 땜질한 엽전 한 양.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정승이 있었다. 하루는 정승이 하인을 불러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엽전 한 양을 주면서 말했다. 이 엽전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떨어져 나간 테두리를 깨끗하게 땜질해 오거라. 하인은 그가 말한 대로 대장간에 갔고 한참 만에야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귀떨어진 엽전을 떼어서 제대로 동정구시를 하게 고치려면 세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냥짜리 엽전을 고치기 위해 세냥의 돈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인은 당연히 정승에게 칭찬을 들으리라는 자신감에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정승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기는 내 말이 맞다. 공전이 세냥이라면 결국 두냥을 미치는 것이니 당연히 그냥 돌아왔겠지.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냥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고쳐 쓴다면 작게는 내 돈 한 냥을 살리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 가운데 한 냥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 돈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버린다면 결국 나라의 돈 한 냥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거야... 하인은 이내 기가 죽었다. 또한 대장장이에게 세냥을 주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니 나라의 돈이 줄어들 리가 없고 대장장이의 수입이 늘었으니 크게 보아서는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어서 대장장이에게 새 냥을 주고 못 쓰게 된 한 냥을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정승의 큰 안목에 감탄하며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톱밥도 아껴 쓰면 쓸모가 있다. 중국 진나라의 형주 고을에 도가는 관직에 있으면서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를 엄하게 다스렸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춧잎이나 실 한 올까지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무를 자를 때 생기기 마련인 톱밥까지도 빠짐없이 챙겨두도록 명했다. 나리, 톱밥은 무엇에 쓰시려고 모아두라 하십니까? 도간의 검소함은 익히 알고 있는 바였으나 쓸모없어 보이는 톱밥까지 챙기라는 소리에 부하들은 일면 짜증스런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다 쓸모가 있으니 그리 해라. 톱밥은 걸음으로도 쓸 수 없고 공연히 창고의 자리만 차지할 터인데. 부하들은 투덜거리며 그의 명령에 따라 톱밥을 자루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마치 큰 비가 내린 듯 길이 온통 진창이 되었다. 그러자 도가는 창고에 쌓아둔 톱밥을 꺼내오게 했다. 고을의 길이란 길에는 빠짐없이 톱밥을 뿌려 백성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라. 부하들은 톱밥조차도 아껴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도관의 총명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친구와의 마지막 만찬. 중국 후한시대 때 강직한 성품을 지닌 소장은 기주자사가 되었다. 소장은 여러 날 동안 자신이 맡은 관할구역을 순찰하며 여러 가지 비리들을 들추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청아 태수가 된 사람이 있었다. 소장은 순찰하러 다니던 중에 바로 그 친구가 저지른 부정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저 딱 한 번 받았을 뿐이네. 정말이니 믿어주게. 태수는 소장의 강직함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자신의 비리를 그냥 넘겨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소장은 태수의 말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오늘 저녁에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내 집으로 와주게. 태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날이 저물자 소장의 집으로 달려갔다.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노래와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두 사람은 밤새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이 되자 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밤새 함께 마시며 어울리던 친구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태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 함께 웃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나를 가두다니?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옛말은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군구래. 그러나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다. 어제 저녁에 나는 사사롭게 옛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고, 오늘 아침 자네를 가둔 것은 기주자사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법을 시행한 것뿐일세. 죄를 들추어 바르게 처리한 이야기가 온 고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한결같이 소장을 믿고 따랐다. 오이밭에 물주기. 중국 양나라의 대부였던 송쥐는 현령으로서 한 고을에 재직했다. 그 고을은 초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두 나라에서는 모두 밭에 오이를 심어 길렀다. 양나라 사람들은 정성껏 밭에 물을 주어 오이의 품질이 아주 좋았으나,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자주 물을 주지 않아 오이가 시들시들하고 좋지 않았다. 이를 본 초나라 수령은 양나라의 매끈한 오이를 몹시 시게 한 나머지 하루는 사람들을 시켜 해코지를 하게 했다. 밤중에 몰래 국경을 넘어 양나라의 오이들을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오너라. 매일 밤 국경을 넘어와 이런 짓을 하다 보니 양나라 오이들은 거의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송쥐는 밭 근처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자 정장이라는 신하가 매우 노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이 애는 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가 저쪽 오이들을 파헤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송쥐가 손을 저어 말리며 말했다. 그것은 오히려 화를 나누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밤중에 몰래 초나라 오이밭에 들어가 물을 대주고 오도록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초나라 밭의 오이도 싱싱하게 자랐다. 초나라 수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하게 되었다. 임금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송쥐에게 귀중한 물건을 보내 살해하고 양나라 임금과도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전임의 죄를 덮어주는 너그러움. 송나라 때 부요유라는 사람이 고을 서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그가 부임해 관내의 사정을 파악하다 보니 전임 수령이 군량을 축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 밑에 관료들은 전임 수령의 허물을 비난했으나 부요유는 자신이 대신 보상하고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전임 수령의 허물을 상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으나 부요유는 임기를 다하고 서주를 떠날 때까지 변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옹이라는 현인이 이렇게 칭찬했다. 그는 맑으면서도 빛나지 않고 고드면서도 과격하지 않으며 용감하면서도 온순했다. 그가 처신을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명나라 때 악주라는 고을에 육방이라는 사람이 목민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육방 역시 부임 초기에 고을의 사정을 파악하다가 전임 수령의 과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에 큰 나무 한 그루가 강물에서 떠내려와 경내로 들어왔는데 전임 수령은 그것이 황실에 쓰일 나무일 줄을 모르고 자기 고을에서 쓰도록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나무를 관리하는 아전은 육방의 죄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알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육방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도록 명했다. 그 후에도 아전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육방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에 알리면 전임 수령이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죄를 지고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이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전관이 공금에 손을 댔거나 창고에 곡식을 축내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금방 들추어내지 말고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또한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거나 호족이어서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하면서 뒷일은 걱정하지 않는 자라면 강경하고 엄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아야 한다. 비록 이 때문에 자신이 죄를 입어서 평생 불우하게 되더라도 후회해서는 안 된다. 자식을 죽인 어머니들. 중국 후한시대의 문신이었던 가표가 신식지방의 목민관이 되었을 당시 백성들은 너무 가난에 찌든 탓에 자식을 키우지 않고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서 그는 법을 엄격하게 정하여 자식을 버릴 경우 살인을 한 것과 똑같은 죄로 다스렸다. 가표가 재직하던 지방의 남쪽에는 도둑으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살았고 북쪽에는 자식을 죽인 부인네들이 살고 있었다. 가표는 군사를 보내 그들을 잡아 벌을 주려고 했다. 이때 한 부하장수가 나서서 가표에게 남쪽 지방으로 먼저 가자고 했다. 그러자 가표가 크게 화를 내며 장수를 꾸짖었다.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따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은 천륜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 천륜을 거역한 자들을 놔두고 도둑부터 잡자고 하는가? 가표는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자식을 죽인 여자들을 잡아 중벌을 내렸다. 이 일이 전해지자 남쪽에 있던 도둑들은 스스로 가표에게 찾아와 자수를 했다. 이 일로 살려낸 아이들이 몇 년이 되지 않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신의 자식을 가표 수령께서 살려냈다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모두 가시성을 붙였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 문신인 연몽득이 허창지방을 맡아 다스리던 어느 해 홍수를 만나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여 10만여 명이나 구해서 살려냈으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연몽득은 말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 아이들을 구해서
데려다 기르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관리가 답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기를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큰 뒤에 누가 와서 제 자식이라고 하며 돌려달라고 할까봐 그 점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연몽득은 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재앙을 만나 내어버린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찾아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연몽득은 기뻐하며 그 조문을 수천 장 써서 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일이 거의 끝난 다음에 기록을 살펴보니 무려 3,8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죽고 사는 일은 정성에 달린 것. 수나라 때의 문신 신공의는 민주지방의 몽민관이 되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연병을 몹시 무서워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피해버렸다. 그래서 병인들은 그대로 죽거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안 신공이는 버려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청 안으로 들게 했다. 몹쓸 병에 걸린 것도 분한 일인데 가족까지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하여 청사 안은 연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들끓게 되었다. 신공이는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의 월급으로 약을 사다 먹이며 정성껏 보살폈다. 그러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신공이는 살아난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다. 만일 그들의 병이 무조건 전염되는 것이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정성이야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가장 으뜸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신공이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부하들을 자식처럼 여긴 오자. 중국의 병법가 중에서 오자라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부하를 아끼고 사랑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병사인 부하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함께 자고 함께 걸었다. 오자가 이렇게 부하들을 사랑했기에 자연히 부하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어느 날이었다. 오자의 부하 중 한 명이 등에 종기가 나서 몹시 고생하고 있었다. 의사에게 그 종기를 보였더니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오자는 곧 부하의 종기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었다. 그랬더니 정말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부하 병사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종기가 났던 병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오자가 아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말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 이해할 수 없던 병사는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희 장군께서 친구의 종기를 빨아내 주셔서 살아났는데 왜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여전히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등에 종기가 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오. 내 남편도 일찍이 오장군 밑에서 부하로 있었는데 그때도 남편 등의 종기가 나자 장군이 직접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주었지. 그러자 남편은 장군의 은덕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자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다오.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이 또 장군에게 은덕을 입었으니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게 아니오. 몇 달 후 정말 그 어머니의 염려대로 그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 그 아버지처럼 오자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아들은 가마 타고 아버지는 종종 걸음. 조선 중기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544년에 영의정에 올랐던 문신 홍원필은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하루는 홍원필의 회갑이 다가오자 자식들이 모여 의논을 한 끝에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얼마 뒤에 이 소식을 들은 홍원필은 자식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나는 지금 높은 벼슬에 올라 있는 것도 매우 외람되게 생각하고 있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내 뜻을 알지 못하고 기생을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하려고 하다니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령에 자식들은 결국 회가변을 열지 못했다. 이처럼 홍원필은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기에 그의 아들이나 사위들은 감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홍원필의 아들 홍섬은 영의정을 3번씩이나 지낸 명재상이었다. 홍섬이 판소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홍섬의 어머니가 아들이 호사스러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그 사실을 홍원필에게 자랑했다. 우리가 그래도 자식은 의젓하게 키웠지요. 부인에게 내용을 전해들은 홍원필은 불같이 노하면서 곧바로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아직도 내 뜻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판서라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이건을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것이 결국 내 인덕을 짓밟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이냐? 서리빨 같은 훈계를 마친 홍원필은 아들이 탔던 가마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여 아들을 가마에 오르게 했다. 그런 다음 가마를 마당에서 계속 돌게 하고는 자신은 그 뒤를 쫓아 종종 걸음으로 수없이 맴돌았다. 홍섬은 너무 무안하여 그 후로는 다시는 화려한 가마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망두석으로 잡은 범인. 여러 마을을 다니며 비단을 파는 장수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비단 장수는 산을 넘다가 고단에서 망두석이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비단짐을 풀어놓고 잠시 낮잠을 잤다. 그런데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 망두석 옆에 놓아두었던 비단짐이 보이지 않았다. 누가 훔쳐간 것이었다. 비단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장수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그는 잃어버린 짐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애쓰다가 고을의 사또를 찾았다. 사또는 사정을 다 들은 뒤 그에게 물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도 봤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사또가 자꾸 다그쳐 묻자 장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정말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망두석이 봤으면 모를까. 사또가 그의 말꼬리를 놓치지 않고 다시 캐물었다. 뭐라고? 지금 망두석이 봤다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여봐라, 그 망두석이 범인을 봤을 테니 속히 망두석을 잡아들여라. 사또가 명령을 내리자 포졸들은 망두석을 잡으러 우르르 몰려갔다. 하지만 망두석을 잡으러 가면서도 포졸들은 저마다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하, 망두석이 뭘 봤다고 저러시는지 나원 참. 사또가 잠시 실성을 하신 모양이야. 어찌되었든 명에 따라 포졸들은 망두석을 묶어다가 동원뜰에 엎어놓았다. 그러자 사또는 망두석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망두석은 듣거라. 비단 장수가 비단을 옆에 두고 자다가 비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범인을 보았을 테니 본대로 바로 고하거라. 하지만 망두석이 어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 말이 없자 사또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예? 볼기를 치라니요? 돌멩이에다 볼기를 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포졸들이 웃으면서 대꾸하자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호령했다. 볼기를 치라면 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은가? 어서 시행하라. 포졸들은 할 수 없이 곤장을 들어 망두석을 내리쳤다. 그러나 볼기를 칠수록 애꿎은 곤장만 부러질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포졸들과 아전들도 모두 웃음을 참으며 주책 없는 사또 꼴 좀 보라는 듯이 수근거렸다. 그러자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웃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사또가 정사를 다스리는데 무엄하게 조소하고 저리도 소란을 피우다니. 저들을 곤장으로 다스려야 하니 가두어 두어라. 이러한 명이 떨어지자 관청 안에서는 일대 법석이 났다. 허둥지둥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30여 명은 포졸들에게 허리춤을 잡혀 옥에 갇혔다. 그런 다음 사또는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너희들은 사또인 내가 법으로 죄를 다스리는데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웠으니 그 죄로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곤장을 치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그러자 옥에 갇힌 자들은 속기 나갈 욕심에 가족들을 시켜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게 했다. 가족들도 법을 따지기 전에 우선 사람부터 꺼내놓고 보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서둘러 비단 한 필씩을 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관청 안에는 비단이 쌓이게 되었다.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장수의 것이 여기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이것도 제 것이고 저것도 제 것입니다. 장수는 비단 여러 필을 들어 보이며 사또에게 연신 머리를 꾸벅였다. 사또는 즉시 그 비단을 내놓은 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는가? 사또의 물음에 사람들은 산 곳과 판 사람에 대하여 고했다. 지금 포졸들과 함께 비단을 산 곳으로 가서 판 자를 잡아들여라. 그리하여 인근 마을로부터 비단을 훔쳐간 범인이 잡혀오게 됐다. 사또가 그 자를 엎어놓고 곤장을 몇 대 치자 이내 범행 사실을 술술 털어놓았다. 제가 망두성 옆을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가져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범인은 순순히 자백을 했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점이 참작되어 곤장 10대를 더 맞은 뒤 비단판 돈을 실제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고 풀려났다. 물론 훔쳤던 비단도 돌려주었다. 애꿎은 망두석의 볼기에 곤장을 칠 때 웃던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에 감복하여 너나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금덩이를 돌려준 선비. 학식이 높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선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장으로 오가는 시간이 적잖이 걸렸고 당나귀 한 마리를 사 시간을 줄여 공부에 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비의 제자들도 스승이 당나귀를 샀으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 기뻐했다. 스승님, 이제부터 당나귀의 몸을 씻기는 일은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그러고는 물가로 당나귀를 끌고 가 몸을 씻겼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가 재채기를 하더니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내뱉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재빨리 그 금덩이를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당나귀를 씻기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께서는 나무 파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지만 스승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선비는 금덩이를 들고 곧장 장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금덩이를 장에 내다 파셨나요? 아니다. 그 금덩이는 본래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에게 돌려주고 오는 길이다. 스승님께서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당나귀를 사셨고
그 당나귀 입에서 금덩이가 나왔으니 당연히 금덩이도 스승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이 있어도 금덩이를 산 일은 없구나. 생선 한 마리도 뇌물.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자아는 청렴하기로 소문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아에게 찾아왔다. 지난번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보답으로 제가 평소에 아주 보물로서 귀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는 보석 하나를 내보이며 진지하고도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아는 그의 진지함이 무색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재차 보석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음에도 자아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결국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 보석을 받을 수 없소. 나는 청렴한 마음을 보물로 여기오. 그대가 말하기를 그 보석은 그대 스스로가 보물이라고 여겨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 둘 다 보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소? 자아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전국시대 때 자산이라는 사람도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대부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에게 찾아와 벼슬자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들을 따끔히 혼을 내거나 타일러 돌려보냈다. 하루는 자신의 집으로 점잖은 사내 아내가 찾아왔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자사는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며칠 전에 제가 생선 한 마리를 댁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은 그때 일에 대한 대부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때 기억이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자사는 대답했다. 그 생선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돌려보냈소. 대부께서는 생선 요리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다니요. 제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 요리라오.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되돌려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군요. 사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자산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생선을 받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돌려보낸 것이었소. 더욱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만약 그때 생선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도 양심에 걸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아니, 그깟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다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더구나 그 생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제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소.
하지만 그때 그 생선을 받지 않았기에 지금도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직 벼슬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내는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뭔가 알겠다는 듯이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대부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생선 한 마리를 뇌물로 여기셨군요. 자사는 그의 질문에 설명을 덧붙였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소. 남의 오이밭에 들어갈 때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남의 자두밭에 들어갈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래서 보내주신 생선이 먹음직스럽게는 생겼지만 그 같은 오해를 받을까봐 돌려보낸 것이요. 사내는 그제야 의문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생선빈을 한 개라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소. 사내는 자산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밖으로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이 나라의 관리들이 모두 자산과 같이 청렴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천하통일은 바로 눈앞에 이를 텐데. 빗물이 새는 초가에 살았던 정승. 고려 말을 거쳐 조선 초기 세종 때 관직을 지낸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관직은 정승이었지만 그는 신분과 달리 매우 검소했다. 평생을 학문에만 정진하여 경사에 밝고 시문에 능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울타리도 없는 오두막에 살았다. 이처럼 청렴한 생활상은 임금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 유정승 집에 울타리라도 쳐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임금의 말을 받드는 말을 한 차례씩 올렸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유관의 성품으로 보아 집에 울타리를 치는 일도 마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밤에 몰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좌우간 무슨 방법을 쓰든지 유정승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을 행하시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은 유관의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울타리를 쳐주었다. 이튿날 유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임금의 명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차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울타리를 걷어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여름이 되어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되자 연일 장대비가 퍼부었다. 그러다 보니 허술한 유관의 초가집 지붕에 이상이 생겼던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일주일 이상 폭우가 쏟아지자 낡고 오래된 유관의 집 천장이 이를 감당해낼 리가 없었다. 마침내 천장에 고인 물이
방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줄줄 빗물이 새어 방을 흥건하게 적셔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유관은 궁여지책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 벽에 걸려있던 삿갓을 머리에 썼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의 머리에도 삿갓 하나를 얹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요. 삿갓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 장마철을 어떻게 지내겠소? 내가 알고 내가 아는 일. 후한시대 때 양진이라는 사람은 학문이 깊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산동성의 태수로 있을 때 행차를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 창읍이라는 고장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창읍의 현령으로 있는 왕밀이 몰래 양진을 찾아왔다. 왕밀은 예전에 양진의 추천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었다. 태수님,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태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도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밀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양진에게 슬며시 내밀었다. 이게 뭔가? 양진은 점잖게 왕밀에게 물었다.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제가 준비한 황금 10냥입니다. 그러자 양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자네를 추천한 줄 아는가? 태수님의 성격이 강직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제 마음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왕밀은 사정하다시피 머리를 조아리며 양진에게 황금을 건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양진은 더욱 완고히 했다. 내 성격을 잘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태수님,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단 둘밖에 없으니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양진은 왕밀을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참 딱한 사람이로구먼. 어찌 그리 생각이 좁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일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자네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 내가 누우면 999칸짜리 집. 조선시대 연산군 때 한간에 별스런 소문 하나가 나돌았다. 한양의 남산에 999칸짜리 거대한 기와집이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이 해괴한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보기 위해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남산으로 몰려들었다. 평생 그런 집 한번 구경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상경한 사람들은 남산을 이 잡듯이 뒤져도 그런 기와집을
좀채 발견할 수 없었다. 남산이 제 아무리 넓다 해도 한나절만 돌아보면 손바닥처럼 훤히 볼 수 있고, 더구나 그처럼 거대한 집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999칸은커녕 100칸짜리 집터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허탕을 친 구경꾼들은 씁쓸한 심정을 곱씹으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선비가 한나절 내내 남산을 돌아본 뒤 역시 허탕을 친 줄 알고 어느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인근에 주막도 없고 해서 물 한 모금 청해 마실 심산이었다. 그 집은 사람 두셋이 누우면 족할만치 비좁을 뿐만 아니라 외양도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기척을 하자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살긴 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선비는 슬며시 방문을 열어보았다. 조심스럽게 방 안의 동정을 살피던 그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기는 하나 그 기품이 당대의 재상에 못지않은 양반 하나가 좌정을 한 채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육판서를 두루 지낸 명재상 홍귀달이었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먼 경상도 땅에서 이곳 남산까지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홍귀달은 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잘못 전해진 모양이구나.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지만 내가 이 방에 누우면 999칸의 사색을 하고도 여분이 남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말이 와존된 것 같구나. 허허허. 한나라의 재산까지 지낸 사람이 이토록 청빈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한 선비는 홍귀달에게 큰 절로 경의를 표했다. 새냥 주고 땜질한 엽전 한 양.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정승이 있었다. 하루는 정승이 하인을 불러 테두리가 떨어져 나간 엽전 한 양을 주면서 말했다. 이 엽전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떨어져 나간 테두리를 깨끗하게 땜질해 오거라. 하인은 그가 말한 대로 대장간에 갔고 한참 만에야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귀떨어진 엽전을 떼워서 제대로 동정구시를 하게 고치려면 세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 냥짜리 엽전을 고치기 위해 세냥의 돈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인은 당연히 정승에게 칭찬을 들으리라는 자신감에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정승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기는 내 말이 맞다. 공전이 세냥이라면 결국 두 냥을 미치는 것이니 당연히 그냥 돌아왔겠지.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냥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고쳐 쓴다면 작게는 내 돈 한 냥을 살리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 가운데 한 냥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 돈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버린다면 결국 나라의 돈 한 냥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거야... 하인은 이내 기가 죽었다. 또한 대장장이에게 세 냥을 주더라도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니 나라의 돈이 줄어들 리가 없고 대장장이의 수입이 늘었으니 크게 보아서는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어서 대장장이에게 세 냥을 주고 못 쓰게 된 한 냥을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정승의 큰 안목에 감탄하며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톱밥도 아껴 쓰면 쓸모가 있다. 중국 진나라의 형주 고을에 도가는 관직에 있으면서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를 엄하게 다스렸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춧잎이나 실 한 올까지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무를 자를 때 생기기 마련인 톱밥까지도 빠짐없이 챙겨두도록 명했다. 나리, 톱밥은 무엇에 쓰시려고 모아두라 하십니까? 도간의 검소함은 익히 알고 있는 바였으나 쓸모없어 보이는 톱밥까지 챙기라는 소리에 부하들은 일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다 쓸모가 있으니 그리 해라. 톱밥은 걸음으로도 쓸 수 없고 공연히 창고의 자리만 차지할 터인데. 부하들은 투덜거리며 그의 명령에 따라 톱밥을 자루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마치 큰 비가 내린 듯 길이 온통 진창이 되었다. 그러자 도가는 창고에 쌓아둔 톱밥을 꺼내오게 했다. 고을의 길이란 길에는 빠짐없이 톱밥을 뿌려 백성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하라. 부하들은 톱밥조차도 아껴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도간의 총명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친구와의 마지막 만찬. 중국 후한시대 때 강직한 성품을 지닌 소장은 기주자사가 되었다. 소장은 여러 날 동안 자신이 맡은 관할구역을 순찰하며 여러 가지 비리들을 들추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청아태수가 된 사람이 있었다. 소장은 순찰하러 다니던 중에 바로 그 친구가 저지른 부정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저 딱 한 번 받았을 뿐이네. 정말이니 믿어주게. 태수는 소장의 강직함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자신의 비리를 그냥 넘겨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소장은 태수의 말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오늘 저녁에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내 집으로 와주게. 태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날이 저물자 소장의 집으로 달려갔다.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노래와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두 사람은 밤새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이 되자 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밤새 함께 마시며 어울리던 친구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태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 함께 웃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나를 가두다니?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옛말은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군 그래. 그러나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다. 어제 저녁에 나는 사사롭게 옛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고 오늘 아침 자네를 가둔 것은 기주자사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법을 시행한 것뿐일세. 죄를 들추어 바르게 처리한 이야기가 온 고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한결같이 소장을 믿고 따랐다. 오이밭에 물주기. 중국 양나라의 대부였던 송쥐는 현령으로서 한 고을에 재직했다. 그 고을은 초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두 나라에서는 모두 밭에 오이를 심어 길렀다. 양나라 사람들은 정성껏 밭에 물을 주어 오이의 품질이 아주 좋았으나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자주 물을 주지 않아 오이가 시들시들하고 좋지 않았다. 이를 본 초나라 수령은 양나라의 매끈한 오이를 몹시 시게 한 나머지 하루는 사람들을 시켜 해코지를 하게 했다. 밤중에 몰래 국경을 넘어 양나라의 오이들을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오너라. 매일 밤 국경을 넘어와 이런 짓을 하다 보니 양나라 오이들은 거의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송쥐는 밭 근처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자 정장이라는 신하가 매우 노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이 애는 일하고 했으니 우리도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가 저쪽 오이들을 파헤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송쥐가 손을 저어 말리며 말했다. 그것은 오히려 화를 나누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밤중에 몰래 초나라 오이밭에 들어가 물을 대주고 오도록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초나라 밭의 오이도 싱싱하게 자랐다. 초나라 수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하게 되었다. 임금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송쥐에게 귀중한 물건을 보내 살해하고 양나라 임금과도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전임의 죄를 덮어주는 너그러움. 송나라 때 부요유라는 사람이 고을 서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그가 부임해 관내의 사정을 파악하다 보니 전임 수령이 군량을 축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 밑에 관료들은 전임 수령의 허물을 비난했으나 부요유는 자신이 대신 보상하고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전임 수령의 허물을 상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으나
부여유는 임기를 다하고 서주를 떠날 때까지 변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홍이라는 현인이 이렇게 칭찬했다. 그는 맑으면서도 빛나지 않고 고드면서도 과격하지 않으며 용감하면서도 온순했다. 그가 처신을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명나라 때 악주라는 고을에 육방이라는 사람이 목민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육방 역시 부임 초기에 고을의 사정을 파악하다가 전임 수령의 과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에 큰 나무 한 그루가 강물에서 떠내려와 경내로 들어왔는데 전임 수령은 그것이 황실에 쓰일 나무일 줄을 모르고 자기 고을에서 쓰도록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나무를 관리하는 아전은 육방의 죄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알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육방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도록 명했다. 그 후에도 아전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육방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에 알리면 전임 수령이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죄를 지고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이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전관이 공금에 손을 댔거나 창고의 곡식을 축내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금방 들추어내지 말고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또한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거나 호족이어서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하면서 뒷일은 걱정하지 않는 자라면 강경하고 엄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아야 한다. 비록 이 때문에 자신이 죄를 입어서 평생 불우하게 되더라도 후회해서는 안 된다. 자식을 죽인 어머니들. 중국 후한시대의 문신이었던 가표가 신식지방의 목민관이 되었을 당시 백성들은 너무 가난에 찌든 탓에 자식을 키우지 않고 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서 그는 법을 엄격하게 정하여 자식을 버릴 경우 살인을 한 것과 똑같은 죄로 다스렸다. 가표가 재직하던 지방의 남쪽에는 도둑으로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살았고 북쪽에는 자식을 죽인 부인네들이 살고 있었다. 가표는 군사를 보내 그들을 잡아 벌을 주려고 했다. 이때 한 부하장수가 나서서 가표에게 남쪽 지방으로 먼저 가자고 했다. 그러자 가표가 크게 화를 내며 장수를 꾸짖었다. 도둑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따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은 천륜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 천륜을 거역한 자들을 놔두고 도둑부터 잡자고 하는가? 가표는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자식을 죽인 여자들을 잡아 중벌을 내렸다. 이 일이 전해지자 남쪽에 있던 도둑들은 스스로 가표에게 찾아와 자수를 했다. 이 일로 살려낸 아이들이 몇 년이 되지 않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신의 자식을 가표 수령께서 살려냈다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모두 가시성을 붙였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 문신인 연몽득이 허창지방을 맡아 다스리던 어느 해 홍수를 만나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여 10만여 명이나 구해서 살려냈으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연몽득은 말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 아이들을 구해서 데려다 기르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관리가 답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기를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큰 뒤에 누가 와서 제 자식이라고 하며 돌려달라고 할까봐 그 점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연몽득은 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재앙을 만나 내어버린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찾아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연몽득은 기뻐하며 그 조문을 수천 장 써서 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일이 거의 끝난 다음에 기록을 살펴보니 무려 3,800여 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죽고 사는 일은 정성에 달린 것. 수나라 때의 문신 신공의는 민주지방의 몽민관이 되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연병을 몹시 무서워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피해버렸다. 그래서 병인들은 그대로 죽거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안 신공이는 버려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청 안으로 들게 했다. 몹쓸 병에 걸린 것도 분한 일인데 가족까지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하여 청사 안은 연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들끓게 되었다. 신공이는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의 월급으로 약을 사다 먹이며 정성껏 보살폈다. 그러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신공이는 살아난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다. 만일 그들의 병이 무조건 전염되는 것이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정성이야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가장 으뜸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신공이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부하들을 자식처럼 여긴 오자. 중국의 병법가 중에서 오자라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부하를 아끼고 사랑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병사인 부하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함께 자고 함께 걸었다. 오자가 이렇게 부하들을 사랑했기에 자연히 부하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어느 날이었다. 오자의 부하 중
한 명이 등에 종기가 나서 몹시 고생하고 있었다. 의사에게 그 종기를 보였더니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오자는 곧 부하의 종기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었다. 그랬더니 정말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부하 병사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종기가 났던 병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오자가 아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말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 이해할 수 없던 병사는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희 장군께서 친구의 종기를 빨아내 주셔서 살아났는데 왜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여전히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등에 종기가 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오. 내 남편도 일찍이 오장군 밑에서 부하로 있었는데 그때도 남편 등에 종기가 나자 장군이 직접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주었지. 그러자 남편은 장군의 은덕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자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다오.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이 또 장군에게 은덕을 입었으니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게 아니오. 몇 달 후 정말 그 어머니의 염려대로 그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 그 아버지처럼 오자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